안녕하십니까, 정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독학사 사회학개론 첫 번째 시간 1장 사회학의 성립에서 1절 사회학의 창시자들 그리고 사회학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회학의 개념들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회학은 열린 문제의식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 사회학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라는 개념을 먼저 가져가셔야지만 우리가 사회학이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사회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닫힌 사회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사회는요, 다원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배층의 사상이 주입되어 가는 전통사회나 독재사회를 우리는 닫힌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닫힌 사회 속에서는 사회학이 발전할 수 없겠죠. 왜?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 다원주의 속에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담론을 형성을 하는 것이 우린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건데, 먼저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담론,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단어의 정의들을 잘 못하게 돼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한자어를 한번 써볼게요. 한자어를 써보면요, 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쪽에 있는 불화자 두 개가 보이시죠? 얘가 뭐냐면요, 화로에 둘러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요, 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생각을 펼칠 윤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펼쳐 말한다라는 겁니다. 도란도란 둘러 앉아서 생각을 펼쳐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데올로기와 사상 이런 것과 다르게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를 같이 구체화시켜가고 체계화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에서는요, 이러한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담론적인 측면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론적 개념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조금 벗어났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닫힌 사회 속에서는요, 이러한 담론을 펼칠 수가 없죠. 왜?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다원화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닫힌 사회에서는 사회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열린 사회에서는 다원주의를 인정을 해주게 되죠.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원주의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자유주의가 발전을 해야 하고, 이 자유주의의 발전이 곧 사회학의 발전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개념은 사회학의 출발은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하는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닫힌 체계 속에서는 닫힌 체계의 지배층은 사회적 해석을 기존의 틀과 질서를 흔드는 불온한 행위라고 우리 책 밑에 나와 있고요. 매도하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공식적 상황 판단 또는 공식적 상황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사물이 보이는 것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꿰뚫어 보는 본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린 사회에서의 모습들이 이 사회학의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거는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폭로하는 불신의 기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불신의 기회이다.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죠.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술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을 예술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꿰뚫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기술에 놓는 것을,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것은 외면적, 외피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피적인 표면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내면적인 잠재적 인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사회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거는요, 사회학을 연구하는 동기에서 폭로하려는 동기,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보시면 사회학의 연구 동기 3번에 보시면요, 이 폭로하는 동기는 버거는 공식적 체계의 위선을 폭로하려는 동기를 사회의식의 본질로 파악을 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회학적 시각은 단순히 그 현실의 뒷면을 보거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을 폭로하려는 동기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모두 다 선한 것, 진실한 것, 이런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이면적인 것들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을 연구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학적 시각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원자로가 폭발을 했어요.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거나 또는 해산물을 사 먹지 않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회학의 연구 동기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신과 같은 절대적인 것들을 베버가 얘기하죠. 마술로부터 깨어난다는 것들. 그러니까 미신으로부터 깨어나고 현실적인 것들과 또 담론을 통해서 상대적인 의사를 들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학의 연구 동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열린 사회 속에서 사회가 발전을 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사회학이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의식으로서의 사회학에서 버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회학은 공식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거부한다. 열린 세계에서도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의 무조건적인 주입을 떠나서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폭로하는 불신의 기회라는 것들, 그리고 외피적 기능과 이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학이다. 그리고 사회학의 연구 동기는 폭로하려는 동기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역사적 설명, 새로운 역사적 설명, 절대적인 것을 상대하려고 하는 욕구들,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학의 연구 동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학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이라는 이름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언제냐면요. 우리가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던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의 꽁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학은 출발을 하게 되는데, 꽁트는요, 사회 현상,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회학을 창시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꽁트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왕정과 공화중을 넘나드는 이러한 복잡 다양한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사회적 혼란을 규명하기 위해서 출현한 것이 사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출현한 것이 우리가 꽁트의 사회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꽁트의 사회학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일단 실증주의. 뭐였냐면요, 이 사회 현상은 법칙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사회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인과 현상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고 등장한 것이 꽁트의 사회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원래 꽁트는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연 현상에서는 이렇게 법칙이 발견이 되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을까? 분명히 사회 현상에도 원인과 결과는 존재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증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 정학이라는 것은 생명, 유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동학이라는 것은 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꽁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증주의, 사회정학, 사회동학. 실증주의는요, 뒤에 딜캠에 의해서 더 많이 정립이 되게 되는데요. 그건 뒤에서 살펴보게 되고,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꽁트는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의 진보와 질서의 법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 질서라는 것이, 왜 법칙이라는 것이 발견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연과학에 사용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회학을 연구해야 된다. 거기에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연구들은 어떤 거냐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법칙의 발견, 이런 것들이 이 자연과학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혁신적인 진보 사상과 전통적인 질서 사상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꽁트는 이 사회학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사회 유기체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것은 사회를 하나의 생명으로, 사회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게 되고, 그 사회를 진화하는 것으로, 사회는 생명과 더불어서 사회는 진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회학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회를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사회 정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회는 진화하는 것을 사회 동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학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단위, 가족, 계급, 도시, 농촌 등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로 모두 다 이 의존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이 사회 유기체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회 유기체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사회라는 것은 모든 한 가지들의 구성 물질이 있고 그 물질들이 생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회를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처럼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유기체설을 통해서 각각의 사회는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이 상호 의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조화 균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 사회 동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꽁트의 이 사회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러한 얘기들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을 살펴보게 되면 사회학을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으로 꽁트는 구분을 하였고 사회 정학은 사회 질서와 안정의 문제를, 사회 동학은 진보와 변동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 정학은요. 사회 유기체적 접근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기능을 하는 질서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유기체로 보시고 그 유기체가 잘 돌아감으로써 사회는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는 언제나 진보의 조건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회 동학에서는 사회의 진보의 원리를 찾고 구조 변동을 추적하는 것으로서 이상사회 건설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동학의 그러니까 진화의 3단계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동학에서는 경험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증적,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은 단어가 실증적, 경험적, 사실적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동학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이 신학적이고 운명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진화, 그러니까 동학, 사회가 왜 발전하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1단계에서는 신학적이고 운명적이라고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신이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지배자는 사제, 그러니까 종교인이겠죠. 주술사겠죠. 그런 사람과 힘이 있는 군인들이 이러한 것이었고요. 2단계에서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해서 현상들을 이제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추상적 원리를 추구를 했고, 그러한 단계의 지배자는요 성직자와 법률가, 지식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현실의 단계에서는 이 진화의 법칙, 인류의 진화의 법칙을 뭐라고 보고 있냐고 하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인과 결과를 규명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한 과학자나 산업가가 이러한 실증 과학을 발달시켰고 사회학을 발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꽁트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발전을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가장 복잡하고
다원화된 것들을 이해하기 쉬운 이 사회학 순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모든 과학의 가장 중요하고 복합적인 것을 우리는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꽁트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꽁트는요, 실증주의적이고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을 통해서 사회학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회정학은요, 사회라는 건 한 가지의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이 유기체적 기능을 다할 때 사회 질서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동학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생명체는 발전하는 단계를 겪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진화하는 것이 사회라는 것은 진화하는 것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1단계는 신학 운명적인 단계고요. 2단계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3단계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꽁트 했을 때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키워드 가져가셔야 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이요, 마르크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꽁트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진보적 신문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이었던 독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엥겔스와 많은 교감을 나누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프랑스에서도 진보적인 말을 많이 하다가 센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거기에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제 생애를 영국에서 다 하게 되는데, 마르크스가 있었던 그 사회도 산업혁명이 있던 그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요, 이 산업혁명기에 일어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들, 그리고 자본가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가는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르크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노동 가치설과 그 다음에 변증법적 유물론, 그 다음에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세상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르크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 세 가지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노동가치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노동만이 가치를 지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본가는 일을 하지 않고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이런 거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경제학의 시초였던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독일의 고전 철학이었던 변증법적 유물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순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모순을 없애면서 이제 진리에 도달하는 단계들을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반합이 뭐냐면요, 사실을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모순점을 찾아내게 되고 그걸 종합해서 다시 사실을 이야기하고 모순점을 찾아내고 종합해서 계속해서 모순이 사라질 때까지 종합을 해가면, 정반합을 계속하게 되면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있을 것인데 누가 목욕을 할까라고 얘기했더니 더러운 사람이 목욕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모순점을 찾아내죠. 아닐 거야. 깨끗한 사람은 계속해서 목욕을 해왔기 때문에 목욕을 깨끗한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깨끗한 사람이 목욕을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닐 거야. 더러운 사람이 목욕을 할 거야. 그러면 또 돌아가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우니까 목욕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 목욕하겠니? 아닐 거야. 둘 다 할 거야. 되게 복잡하죠.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질을 통해서 이 물질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단 인간의 실체나 물질, 제도를 통한 물음으로 사회를 유토피아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론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방법론적 접근 방식에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 접근법. 마르크스도 꽁트와 더불어서 사회 전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인식해 나가는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시적, 크게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르크스와 꽁트는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접근법으로 사회를 하나의 전체, 꽁트도 사회를 유기체로 봤고요. 마르크스도 사회를 전체로 봤고 그 사회 집단이나 제도, 신념, 교육제도, 종교, 예술 등의 상호 관련된 전체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역사적인 접근법을 해요.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서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 이 역사적 접근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 변동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발전 이론으로서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보면 고대적이고 봉건적이고 자본제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봤냐면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로 사회 구조나 제도를 먼저 상부 구조의 존재에 올려놓고요. 하부 구조로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 로 나눠져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 그러니까 우리 유산자와 무산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것들이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 속의 모순,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사회 발전, 역사적 발전을 알아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사회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르크스의 인류 역사는 어떻게 발달했는가? 자, 원시 세계에서는 생산 수단을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 있었죠.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노예제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무산자 계급들이 이러한 소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를요?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마지막 사회주의 사회 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무산자 계급은 이렇게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소유를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을 만드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가진 것이 마르크스의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을 꽁트나 마르크스의 사상들을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문제를 좀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큰 키워드를 통해서 겉핥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꽁트와 마르크스, 사회학의 초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인데요.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사회를 개개인의 인간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회 유기체설과 그 다음에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책을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